영국 함대 26척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 33척과 맞섰습니다. 호레이쇼 넬슨은 이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전사했죠. 서양 해전사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00년 전 동방의 바다에서 더 압도적인 전투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명량해전 1597년 9월 16일. 단 13척으로 330척을 상대한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패잔병들을 이끌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절망적 상황에서 말이죠. 넬슨이 우세한 영국 해군의 정점에서 싸웠다면 이 사람은 배신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싸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해군 엘리트 장교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 깨지는 순간, 그리고 동양의 바다에 숨겨진 불멸의 영웅을 만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대서양의 짠 바람이 활주로를 스치는 가운데 프랑스 해군 소위 앙투안 르클레르가 수송기에서 내렸습니다. 26살의 젊은 장교, 에콜 나발 졸업 성적 상위 5%, 나토 협력 프로그램 최연소 선발자. 앙투안의 이력은 그 자체로 엘리트의 증명이었죠. 미국이라. 과연 신대륙 해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앙투안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평가자의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죠. 프랑스 해군의 자부심, 그것도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진 대양 해군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앙투안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앙투안은 창밖으로 보이는 군함들을 훌러보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겠지만 전략과 전술의 본질은 유럽이 만들었지. 트라팔가 해전, 레판토 해전. 진짜 해전의 교과서는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쓰여졌어. 연수 프로그램에는 12개국에서 온 장교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독일, 영국. 하지만 앙투안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죠.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프랑스 해군, 아니 유럽 해군 전통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앙투안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뻔해. 넬슨 제독을 넘어설 인물이 어디 있겠어? 트라팔가에서 보여준 그 천재성을 누가 따라올 수 있다고? 앙투안은 맨 앞줄 중앙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심사위원이 자리를 잡듯이 말이죠. 다른 연수생들이 속속 들어오는 가운데 앙투안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들어보자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죠.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60대 중반의 노교수, 미 해군 연구소 석좌 교수 마이클 켈드웰이었죠. 그는 30년간 세계 해전사를 연구한 권위자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첫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질문이 나타났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장교가 먼저 손을 들었죠. 당연히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독일 장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전술은 해군 교범의 정석이죠. 앙투안도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켈드웰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넬슨은 확실히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죠. 정답은 한국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완전한 정적이 강의실을 덮었습니다. 앙투안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뭐라고? 이순신? 그게 누군데? 옆자리에 일본 장교 사토 유지만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켈드웰 교수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놀라는 표정들이군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영국 해군 원수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의 사진과 함께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넬슨과 비교할 수 있는 해군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동양의 이순신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순신이 넬슨을 능가한다. 앙투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영국 해군 원수가 자국의 영웅보다 동양인을 높이 평가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캘드웰 교수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에서 26척으로 33척을 상대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에서 13척으로 330척을 상대했죠. 넬슨은 우세한 영국 해군력을 바탕으로 싸웠습니다. 이순신은 나라가 무너지고 배신당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앙투안의 자존심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우연이야. 분명 과장됐거나 우연일 거야. 캘드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기묘한 형태의 전함이 나타났죠. 거북 모양의 지붕, 용머리 모양의 함수, 온통 못과 창으로 뒤덮인 상판. 거북선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이 아직 갤리온선에 의존하던 시절입니다. 조선은 이미 장갑 돌격선을 실전 배치했죠. 평저선 구조로 얕은 연안에서도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했고 충각 전술과 화포 운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국계 연구원 한지민이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3차원 모델링된 거북선이 나타났죠. 포구 배치, 노젓는 구조, 내부 격실 구성이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장갑선이 아니었습니다. 한지민이 설명을 이어갔죠. 좌우각 6개, 선수 선미각 1개씩 총 14개의 포구를 갖췄고 교전 중 18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용머리에서 뿜어내는 연막으로 전술적 은폐가 가능했죠. 앙투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6세기에 이런 설계가 가능했다고? 프랑스 해군사를 떠올려봐도 그 시기에 이런 혁신적 설계는 없었습니다. 캘드웰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이 거북선을 단독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옥선이라는 주력 전함과 조합해서 사용했죠. 거북선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 진영을 무너뜨리면 판옥선이 포위선멸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일본 장교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의 기록에도 거북선은 바다의 악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도 올라탈 수도 없었다고 하죠. 앙투안의 내면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럽보다 앞선 기술이 동양에 있었다는 건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죠. 기술이 전부는 아니야. 전략과 지휘관의 역량이 더 중요하지. 캘드웰 교수가 마치 앙투안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일본 열도, 한반도, 중국 대륙이 한눈에 들어왔죠. 붉은 화살표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최종 목표는 중국 정복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국제전이었습니다. 캘드웰 교수가 클릭하자 해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1000척이 넘는 전함을 동원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불과 80척. 그런데 이순신이 지휘한 1004번의 해전에서 일본군은 130척을 잃었고 조선 수군의 손실은 단 한 척도 없었죠. 앙투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과장된 기록 아닌가요? 이때 사토 유지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본 측 기록도 동일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당대 일본 최고의 수군 장수들이 모두 이순신에게 참패했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사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 수군의 주력이 괴멸당했습니다. 캘드웰 교수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산도 해전의 전술 시뮬레이션이었죠. 이순신은 하깃진이라는 독창적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하기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함대를 배치해서 적을 포위 섬멸하는 전술이죠. 이것은 넬슨의 종대 전술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화면에서 조선 함대가 유인 작전으로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끌어낸 뒤 순식간에 하깃진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좌우에서 포위된 일본 함대가 집중 포화를 받으며 무너져 내렸죠.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단순히 전투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캘드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바다를 잃은 일본군은 육지에서도 보급 부족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해권 장악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앙투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그에게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전쟁은 충격 그 자체였죠.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이렇게 많았단 말인가? 켈드웰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던 인물이었죠. 화면에 조선 왕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조선 조정은 당파 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연전연승을 시기한 정적들이 모함을 시작했죠. 급기야 선조 임금까지 이순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왕명 거부 혐의로 체포됩니다. 고문을 받고 사형 직전까지 갔죠. 그의 후임 원균이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켈드웰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칠천해전 조선 수군 전멸. 함선 160척 중 12척만 남았습니다. 앙투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죠. 프랑스 역사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드레피스 사건. 정치가 군사를 망친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원균은 전사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불렀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함선 13척뿐이었습니다. 사토 유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330척의 대함대로 서해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수도 한양을 바다에서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죠. 켈드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해전이 벌어집니다. 명량해전. 13척 대 330척의 전투였죠. 앙투안은 이제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13척으로 330척을, 그것도 패잔병들을 이끌고, 이것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조류를 이용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직접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일본군 함선 31척 격침, 조선수군 피해 제로. 강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양의 그 어떤 해전에서도 이런 압도적 교환비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 룸에서 연수생들이 팀을 나누어 임진왜란 해전을 재현하기로 했죠. 앙투안은 자신 있게 일본군 지휘관을 선택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이 정도면 충분해. 유럽식 화력 집중 전술로 밀어붙이면 돼. 앙투안은 10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조선수군 80척과 맞섰습니다. 상대팀 지휘관은 독일 장교 뮬러였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앙투안은 전통적인 종대 진영으로 중앙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집중 포화. 중앙을 뚫어. 하지만 뮬러가 이끄는 조선 함대는 순식간에 하객진으로 전환했죠. 포위당했다. 앙투안의 중앙 함대가 좌우에서 집중 포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선 3척이 진영 한가운데로 돌진해 왔죠.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는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후퇴? 아니, 좌연 전환. 앙투안의 명령이 엇갈렸습니다. 30분 만에 그의 함대는 300척을 잃고 패주했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일본군 완패. 손실 320척 대 12척. 앙투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평생 처음 느끼는 완벽한 패배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앙투안은 조선수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량해전 상황이었죠. 13척으로 330척을 막아야 했습니다. 상대는 그의 동료 줄리앙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앙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지민이 옆에서 조언했죠. 해협의 조류를 보세요.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은 북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앙투안은 해협 입구에 함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앙의 대함대가 밀려오자 그의 부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사기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대장선을 앞으로. 앙투안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함대의 절반이 전선을 이탈했습니다.
명량의 기적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앙투안은 홀로 시뮬레이션 룸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의 전투 기록이 떠 있었죠. 한산도, 명량, 노량. 모든 전투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야.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부하들을 감동시키는 리더십. 내가 놓친 건 바로 그거였어. 열흘 후 짧은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연수생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관광을 떠날 때 앙투안은 혼자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선 앙투안은 거대한 동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갑옷을 입고 장검을 든 모습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동상 아래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이 명량해전 전야의 한 말이군. 앙투안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설명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상 주변으로 한국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은 이 영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진왜란 전시실에는 거북선 모형과 각종 무기, 이순신의 친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그의 난중일기 복사본이 앙투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니 슬퍼할 겨를이 없다. 앙투안은 번역문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를 잃고도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고통이 느껴졌죠.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토 유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앙투안, 한국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통영의 이순신 전적지도 가보시길. 우리 일본인들도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존경은 패배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앙투안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자존심, 유럽 중심주의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넬슨은 제국의 영웅이었지. 강력한 영국 해군의 상징이었어. 하지만 이순신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든 인간이었구나. 진짜 기적을 만든 건 배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앙투안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경의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연수 프로그램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각국 해군 고위 장교들과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연수생 대표로 앙투안이 연설을 하게 되었죠. 단상에 선 앙투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켈트웰 교수와 한지민, 사토 유지, 그리고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프랑스 해군 무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기 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넬슨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라고 말이죠. 트라팔가의 영웅, 영국 해군의 전설. 저는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앙투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이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무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이순신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진정한 지휘관이었죠. 13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명량해전. 이것은 전술 교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앙투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넬슨은 강대국 영국의 우세한 해군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잘 훈련된 정예 수병들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나라는 침략당했고 조정은 그를 배신했으며 남은 것은 공포에 떠는 패잔병들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무관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앙투안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봉에 섰고 부하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서 본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넬슨도 트라팔가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절정에서였죠.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 적의 퇴로를 차단하다가 말입니다.
앙투안이 시선을 들어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위대한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압도적 열세를 극복하고 배신과 모함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싸운 이순신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의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토 유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어 한지민, 켈트웰 교수, 그리고 모든 청중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무관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는 프랑스 해군 장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 전 세계의 위대한 유산을 배우고 존경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죠. 앙투안이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한불연합 해상훈련이 있을 때 저는 한국 해군 동료들에게 이순신의 전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군인이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마친 앙투안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켈드웰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자네의 성장이 자랑스럽네. 진정한 군인이 되었어. 수료식이 끝난 후 앙투안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제 나는 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앙투안은 이순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죠. 동양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앙투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모든 해군 장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해군이 지배했던 바다였죠. 하지만 이제 앙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진정한 위대함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500년 전 동방의 바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의 기적을 만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